예, 분위기는 노래방 같지만 노래방 아니고요. 제가 이걸 이제 군산에서도 어디 가나 이거를 1순위로 이제 그 어머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 해주는 거의 결과는 좀 신통치 않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다시 복습하자면 이거예요. 모든 엄마들은 임신했을 때 태아의 태내 성장을 위해서 온몸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 혈관, 특히 두뇌 혈관에서 혈관 치밀 이음부라는 게 있는데, 이 혈관 치밀 이음부가 벌어져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신경세포, 뉴런세포, RNA, 그 밖에 여러 가지 유전체,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 그 엄마의 몸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섞여요. 엄마가 하고 자녀가 섞여버려요. 근데 그 섞이는 것이 이제 가져다주는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마의 체질이 바뀐다든지, 낳고 나서 두뇌의 구조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녀의 두뇌와 엄마의 두뇌는 좀 다르거든요. 활성화되는 부위도 다르고, 그거는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심리적인 것 말고 실제로 물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 물질적으로 바뀌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아의 뉴런 세포가 여기를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자녀의 뉴런세포가 두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잡겠죠. 나름대로 지도 생존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세포니까.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으면서 살겠죠. 그런데 그 뉴런의 핵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뉴런의 그 핵은 자기 자녀의 DNA죠. 뉴런의 핵은. 그래서 어쨌건 얘가 나름대로 생존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가설이 가능해지냐면, 자,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두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달라져요. 인간은 그 자기 심리 상태에 따라서 뉴런과 뉴런 사이 연결시켜주는 그 시냅스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죠? 시냅스 사이에서 오가는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그것에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의 뉴런 세포가 영향을 받겠죠. 똑같이 영향을 받죠. 똑같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부터 자기 머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식은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 뉴런이 엄마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게 돼 있고, 뇌 속에서. 물론 여기는 하나의 가설이 또 필요하죠. 뭐냐면은 엄마 머릿속에 들어간 자식의 뉴런과 원래 그 자식의 두뇌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하지만 DNA가 같기 때문에 소통할 가능성이 많죠. 소통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건 이제 그 DNA가 서로 소통한다라는 실험도 있었어요. 정자 실험이 있었습니다. 소통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얘기해주면서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두뇌를 먼저 성장하는 기쁜 두뇌 또는 성장하는 두뇌로 만들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자식들한테 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다. 그러니까 밥 차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엄마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밥 차려주는 것은 의외로 마이너스가 될 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밥을 차려주는 거. 빨래를 해주고, 학교 갈 때 책가방을 챙겨주고, 밥을 차려주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생존력을 더 낮춘다는 거죠. 문제는. 생존력을 어떻게 낮추냐면, 이제
그게 또 뭐냐면은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또 핑계를 대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또 이제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주도성을 없애는가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는 이빨까지 닦아주는 제가 엄마 아빠를 봤거든요. 네, 애들을 바쁘다고. 네? 아니 어릴 때라도 자 그럼 밥을 떠먹여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밥 떠먹이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어른들을 모방을 하면서 배워요. 8살 이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손으로 먹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애들이. 그럼 자기도 쓰고 싶어 하죠. 그럼 이제 요즘에 손가락 끼우는 거 있잖아요. 젓가락. 아주 좋잖아요. 그죠? 그걸 주면 되는 건데 이제 숟가락이 문제죠. 그러면 처음에 옷에 흘리고 그래서 그 턱받이를 해주는 건데 옷에 흘리고 난리가 나죠. 바닥에 흘리고 밥상이 전쟁터가 되고 그걸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떠먹여줘야 될까요? 놔둬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연관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숟가락질을 제대로 할 때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손에 쥔 숟가락이 입으로 제대로 들어오게 된 순간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노벨상 연구가들이 노벨상 아이디어를 발견하게 된 순간하고 똑같습니다. 두뇌의 반응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던 거하고 똑같다고요. 근데 그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애들한테. 근데 어렸을 때 얘가 자기 스스로 숟가락질 한번 한 것이 초등학교 때 수많은 실험을 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뇌 속에서는. 그러니까 밥상이 전쟁터가 되고 아이들이 온 방안을 낙서를 하고 하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이가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을 만약에 허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 집안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는 절대 안 나오는 거죠. 왜? 그 아이는 그거 내가 제대로 입에다가 숟가락을 집어넣네. 그때 그 말초신경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은 두뇌에서 뉴런과 뉴런이 제대로 시냅스가 엮여지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성취감 이거 진동 소리인가요? 물 오케이 그 숟가락을 집어넣었을 때 성취감이 그게 이제 자존감이란 말이죠. 그 도파민이 나오면서 그때 아이들은 뭘 학습하게 되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오래 걸리지만 결국 내가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습됐을 때 그 아이한테 뭐가 생길까요? 인내심이 생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강의 중에 인내의 한계는 예측의 한계다라는 주제로 중학생 공부 동기부여 영상이 있어요. 인간이 인내심이 어떻게 발휘되는 걸 연구를 했어요. 뇌과학자가. 그랬더니 인간은 결과가 예측됐을 때만 인내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열심히 공부 매일 밤 막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간다고. 우리나라 명문대의 힘이라는 것은 앞으로 한 50년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명문대를 가는 애들이 그 인내심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예측 능력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예측 능력일까요? 과거에 내가 스스로 하루에 공부 시간을 30분을 늘렸더니 어떤 과목이 점수가 얼마가 올라가더라. 이걸 경험을 많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30분 공부했더니 이만큼 올라가는데 그럼 3시간 더 하면 더 좋아지겠네? 물론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성과는 조금씩 약해지긴 하지만 그러면 상위권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더 성과가 좀 약해지는구나. 그럼 더 많이 해야 되겠네? 그리고 더 노력을 하겠죠. 이 모든 시발점, 얘네들이 끈기 있게 인내하는 시발점에는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되는 결과가 온다라는 바로 그 예측 능력이 인내심을 만든다는 거죠. 그 예측 능력이 최초로 생기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걸음마를 몇 번 시도하니까 내가 걷게 되더라, 이런 거죠. 숟가락질을 한 2000번 하니까 내가 제대로 이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가더라. 양치질을 한 30일 동안 헛발질을 하다 보니까 이 칫솔이 내 이빨을 제대로 닦더라. 이게 전부 같은 심리 상태입니다. 그 기회를 어렸을 때 다 누가 박탈하죠? 친엄마. 친엄마가 다 박탈을 합니다. 왜? 예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나의 식탁은 깨끗해야 되니까, 나의 거실은 깨끗해야 되고, 내가 관리하는 집의 벽은 낙서를 하면 안 되니까. 낙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낙서가 그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똑같아요. 아이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낙서를 할 때. 이렇게 낙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낙서를 하려고 동그라미 그리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근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낙서기예요. 낙서기에 아이들이 여기서 지금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결국 20번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20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5번 있죠. 5번처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이 그어지기를 굉장히 바랍니다. 애들은. 그리고 완벽한, 여기 위에 보면 이런 완벽한 동그라미가 나오는 거를 추구합니다. 저절로. 근데 그걸 왜 추구하게 되냐면 이렇게 낙서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텔레비전 보니까 텔레비전이 네모네.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동그래. 그걸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게 안 됩니다. 숟가락질이 제대로 안 되는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낙서가 되지 않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막 노력을 해요. 겨우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겨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세모를 그릴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런데 이 단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펜을 쥐기 시작했을 무렵에, 연령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각 가정마다. 했을 때 이 낙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연구 능력과 사고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낙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즉 우리 집 거실 벽은 무조건 깨끗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엄마 집에서는 사고력이 좋은 애가 절대 성장할 수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 그러다가 막 이거 보세요. 이거 무슨 피자 같고 세포 같고 주변에 있는 걸 계속해서 모방을 해요. 애들이. 근데 그걸 제대로 모방할 때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은 벽지에다가 낙서를 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저는 아예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어린아이의 손이 닿는데 이하로는 장식을 하지 마라. 그 위에만 장식을 해. 위에만 이렇게. 위에만 장식을 하고 밑에는 하얀색 시트지가 있어요. 화이트보드 시트지. 아니면은 아무튼 건강에 좀 해롭지 않은 걸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걸레질이 엄마가 아이가 이제 걸레질도 엄마가 직접 해주면 안 됩니다. 낙서를.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는 자기가 낙서한 것을 끊임없이 숙고합니다. 반성을 한다고요. 자기가 문제품으로 풀었던 거를 어렸을 때 자기가 낙서했던 거를 이 원숭이 콩고인데 이 원숭이는 자기가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이러면서 원숭이 화가예요. 아주 유명한. 이 원숭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콩고가. 그래서 이 콩고의 주인이 워낙에 이제 비싼 가격의 원숭이의 그림을 파니까 미학자들이 이건 그림이 아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엔티 세력이. 그래서 엔티 세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지 않는 것은 그걸 예술작품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콩고 주인이 자기 그림을 감상하는 콩고의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준 겁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감상한다. 우리 원숭이도 자기가 그린 그림 감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 애들은 자기 낙서를 감상합니다. 또 하나,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흔적을 감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넓은 공간을 따로 줘야 된다. 돈이 많다면. 평수가 넓다면. 그런데 만약에 자기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만한 넓은 평수의 아이의 놀이방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놀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즉시 다 치워야 될까요? 손님이 오니까? 손님을 무시하라고 그럽니다. 저는. 손님을 무시해라. 거실에서 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최소한 일주일은 치우지 마세요. 왜? 아이는 자기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그 흔적을 다시 숙고한다니까요. 안 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어제 가지고 놀던 자동차가 소파 밑으로 들어갔죠. 처음엔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러다 찾죠, 다시. 그래서 기억이 나잖아요. 맞아, 내가 어제 그 장난감 갖고 놀다가 얘가 굴러가더니 소파 밑으로 들어갔지. 그 효자손 어디 갔지? 꺼내야 되겠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나중에 어떤 과정이랑 비슷하냐면 파스테르가 그 페니실린의 그 원인 푸른 곰팡이, 그죠? 자기 실수에서 뭔가 성과를 발견해내는 그 두뇌를 만드는 단초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심리 상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파스테르 맞나? 아, 플레밍인가? 내가 지금 과학자 이름 잠깐 헷갈렸는데 플레밍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누가 됐든지 아무튼 그 내용은 아시죠? 왜 그 사람이 그거 푸른 곰팡이에서 그 항생제를 발견하게 된 게 실험실에 창문을 열고 갔어요. 창문. 이제 퇴근할 때. 창문으로 그 곰팡이에 그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포자가. 들어와가지고 푸른 곰팡이가 생겼고, 푸른 곰팡이가 생겼던 그 접시에만 그 해로운 균이 그 침범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항생제가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죠. 나중에 그걸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그 예를 들어 새로운 창업을 한다거나 노벨상을 수상한다거나 아니면 장사에 있어서 틈새 시장을 발견한다거나 하는 두뇌들은 실수해서 발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실수해서 발견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자기가 과거에 실수했던 걸 돌아보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최초로 실현되는 게 뭐예요? 소파 밑에 들어간 장난감이에요. 엄마, 저기 블럭 하나가 없어. 나 이거 짜맞게 해야 되는데 블럭 하나가 없어. 지가 며칠 전에 갖고 놀다가 뭐 동생이랑 말다툼하다가 그걸 집어 던진 거야. 장롱 밑으로 들어갔네. 한 일주일 후에 가지고 놀려고 보니까 블럭이 없는 거야. 엄마 없어.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지 말라 그랬지. 이래야 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잘 생각을 해봐. 그게 어디 갔을까? 잘 생각을 해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딴 일 보는 거예요, 엄마는. 얘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내가 그거 집어 던졌는데 장롱 속에 들어가 있겠네. 이게 노벨상 연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8살 이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시중에 책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든 건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이런 책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치원 가기 전에 그 주 양육자와 그 아이의 관계 속에서 거의 모든 걸 다 배웁니다. 탐구 능력, 인내력, 그 다음에 자신감, 모든 기초는 5살 이전에 또는 6살 이전에 얘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세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치명적인 거, 자, 장난감 치우지 말라까지 했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밥을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실업자를 만드는. 요즘에는 질문을 해보세요. 네. 일찍부터 어린이집 일찍 가서 어린이집에서 요리 끝나고 나면 다 정리하고 밥도 어린이집에서 같이 시간. 그렇죠. 오케이. 일찍 가요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 일찍 어린이집을 갔어. 유치원을 갔어. 초등학교를 갔어. 중고등학교하고 뭐 겨우 대학을 갔어. 그 다음에 뭐죠? 실업자. 근데 그 다음 단계는 80%의 실업자이니까요. 사실 저는 애를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예. 뭐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게으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됐는데 걔가 그렇게 잘하다가 유치원을 갔어요. 갔더니 얘는 이상한 애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다 떼대서 다 정리하고 뭐 하는데 당연하죠. 얘는 자기 거를 정리를 못하게 해요. 막 전시하라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네가 논리를 못한 것 같아. 다른 애들 못 깎아놓는다. 대표적인 인물을 생각해봐. 에디슨. 근데 걔는 잘 풀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왜 제가 지금에 와서 그 에디슨의 엄마의 교육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냐면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지금 공교육은 창살 없는 감옥이랑 되게 비슷해요. 감옥의 역할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일정 영역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의외의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학교 안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감옥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켄 로빈슨 경이라고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애들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창의력이 떨어지더라. 근데 안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부모하고 있을 때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잘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보내기 전까지의 그 양육에 있어서의 음식 관리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도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일수록 홈스쿨링을 하는 거 아세요? 왜 공교육에 안 보낼까요? 창의력이 떨어진 애가 되기 때문에 안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을 시킬 만한, 즉 뭐냐면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개인 교사를 한 10명씩 고용할 수 있나요? 개인 교사를 한 두세 명이라도. 근데 홈스쿨링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교사가 찾아오니까, 방문교사제로 교사가 집으로 찾아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대안이 나오는데,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를 바꾼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제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이 되도록 교장 교감을 설득을 해서 학부모회가 힘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을 창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초등학교 체제를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공교육에 있는 책임자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제 강의 들으면. 왜?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쭉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사실 문제가 없죠. 대기업이 망할 때까지 문제를 몰라요. 망하기 한 1년 전에 알아요. 우리 기업 망하겠네? 이렇게.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교육이 우리나라의 국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죠. 언제 그걸 알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미 그 증거는 나와 있는데 효용성 있는 특허가 거의 안 나오고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벤처기업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 20년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주 특수한 천재 몇 명 빼고는. 그 비율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유치원 때부터 심지어 대학교까지 얘네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아까 그 밥을 자기가 직접 떠먹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밥을 직접 떠먹는 걸
성공하도록 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실험 실습이라든가 체험 자체도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부분적이고 이미 다 준비된 세팅된 상황에서 약간만 체험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때를 잘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학 때. 그래서 현재 우리 공교육에서 결핍되어 있는 게 뭐냐면 도제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고수 밑에서 몇 년을 살아보는 거. 이게 이제 도제식 교육인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도자기 굽는 거를 예를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좀 쉽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서.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한다거나 도자기를 굽는 체험을 할 때, 주말 농장이라는 것은 방학 때가 아니면은 그 차 타고 가서 갔다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학을 했다 만약에, 그러면은 방학 중에 그 주말 농장 옆에서 텐트 치고 캠핑을 해야죠. 한 20일 정도. 엄마 아빠랑 같이. 그리고 무슨 얘기냐? 자기 자녀가 완벽한 농부가 되는 체험을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주말 농장에 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낮에만 갔다 오죠, 그죠? 그럼 그 주말 농장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밤에는 어떤 새소리가 들리고 아침에는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풀이 자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고, 그죠?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저는 틈새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팅된 체험장에서는 메인 체험만 합니다. 자, 도자기 체험장을 가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학부모가 가끔 참관도 하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메인 체험이 뭐냐면은 도자기 체험장에 딱 가면은 책상 위에 사각형 흙판이 딱 놓여 있어요. 그걸로 그릇 만드는 것만 체험을 하는 겁니다. 굽는 것도 체험을 못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이게 가져다 주는 피해가 뭐냐면 누구나 다 뻔한 경험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애들이. 벽돌 찍어내듯이. 그래서 공교육이 벽돌 찍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모든 사람이 하는 경험만 공통적으로 했고 틈새 경험을 못했어. 주말 농장의 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그런 애가 성인이 됐을 때 틈새 시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틈새 시장을 발견하지 않으면 장사도 못하고 창업도 못하고 또 요즘에는 취직도 못합니다. 왜 취직도 못할까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지금은 틈새 시장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면접을 볼 때, 입사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이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엄청나게 파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안 보낼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그냥 실업자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왜 걔는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애가 안 되고 대학교를 졸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죠, 그죠? 그럼 공무원 시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15년 후에 공무원의 수가 급감하게 합니다. 앞으로. 왜 그럴까요?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월급을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미래학자들이 대부분의 공무원 교사는 줄어들고 학교에는 누가 남느냐? 학교에는 상담교사하고 인성교사만 남아요. 예체능하고. 그리고 공무원은 사회복지 계열의 고령화를 다룬다거나 또는 이런 어떤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 계열의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그 밖에 모든 공무원은 줄어든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그 경쟁률보다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 이제 고시패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쉬운 얘기로. 그리고 미래에는 공무원 선발제도의 변화도 예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공무원을 뽑더라도 얘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봉사 경험이 없으면 안 뽑아요. 이제 결격 사유입니다. 공부만으로 공무원이 될 수도 없는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모든 그 생활이 그 부모와 자녀, 자식과의 관계, 가정의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바람직함의 그 자체로 그냥 그 모든 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면 사회
이 사회에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서 도덕성이라든가 봉사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모 자신이 굉장히 수준이 교양의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예 분위기 자체가 그 체질적으로 이 아이가 그런 덕성을 갖추지, 그러니까 지덕체, 일종의 지덕체를 갖추지 못한다면 그냥 안 되는 거죠. 뭐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검증되는 시대가 돼버리거든요. 미래에는 다 검증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검증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 대학 수시 입학 제도를 보세요. 하도 서류를 자소서라든가 이런 걸 거짓말로 쓰니까 대학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면접 시간을 10배로 늘리고 있잖아요. 10분간 면접에서는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얘가 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10분간 면접해서. 그러니까 50분으로 늘려버리잖아요. 그것도 한 학생당. 그러니까 지금 한 몇 년 전에 비해서 지금 대학의 그 면접 시간은 10배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 10배가 늘어났느냐?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사시험 있죠. 입사시험 면접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심지어 인턴제로 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6개월 동안 일을 시켜봐요, 직접. 3명을 뽑아서 6개월 일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2명을 잘라요. 비정규직으로 보냈다가 그냥 잘라요. 1명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속일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절대 인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얘가 자기 스스로 어떤 덕성과 인성과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애가 스스로 되도록 부모가 유도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취직은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 가기 전에 교육을 강조하는 겁니다. 밥 떠먹이는 거에서부터. 그때 그 애가 자생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적인 품성과 인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8살 이전의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8살 이전에 부모가 자기 애를 미래에 어떤 이런 애로 만들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아이는 자기 주도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공교육에 우리 자녀의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아주 먼 시야, 큰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당장에 자기 친구들보다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면 또 역시 그런 애를 만들어버립니다. 자식을. 제가 맨 처음에 2대8을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두뇌의 변화가 80%가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80%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뭐가 좀 중요하냐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 연구에서 나온 건데, 그 아이가 언어성 지능을, 그러니까 언어하고 느낌과 개념을 좀 더 감동적으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기 타고난 DNA를 가장 많이 극복하는 애가 됩니다. 가장 많이. 왜 그러냐면 모든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창의성을 학습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그건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냥 어휘력만 많다고 해서 언어성 지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언어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를 경험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거를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면은 아주 바람직하겠네요. 시간 이제 본 강의에서 이미 1시간 반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 페이지를 얘기하고 본 강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으로 개별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8살 이전의 교육에서 초등학교 가기 전의 교육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초등학교 가기 전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일단은 좌뇌우뇌 연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뇌는 뭐 이러이러하고 뭐 우뇌는 이러이러하고 이런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뇌형 인간을 만드는 게 일단은 중요하죠. 좌뇌우뇌를 골고루 다 쓸 수 있는, 좌뇌우뇌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간으로 일단 만드는 게 창의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창의성이 미래에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에 창업과 창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중요하죠. 좀 이거 촬영되고 있나?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끝내면, 마무리하자면 제가 좀 전에 언어성 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언어의 의미의 발달을 요감 체험이 만들더라는 거예요. 즉, 아이가 말을 제대로 하기 전에는 주변에 수다쟁이가 많을수록 아이는 언어 지능이 발달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문장을 구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다쟁이가 되면 오히려 언어 지능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서 엄마가 어떤 태도로 아이를 대해야 되는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까지 옆에 주변에 수다쟁이가 많아져야 되냐. 물론 체험과 결합된 수다입니다. 꽃이 폈네. 엄마가 향기 한번 맡아볼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얘네들이 그 단어와 엄마의 행위, 그리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뜨거운 컵을 만졌을 때 뜨거워. 되게 뜨겁지? 막 이렇게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뜨겁지? 빨리 찬물로 식히자. 뭐 이러면서 알코올 솜으로 닦아볼까? 뭐 이런 거.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그 행위를 막 하는 거죠. 그때 그 행위와 단어가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머릿속에서. 근데 그런 실질적인 행위와 결합되지 않은 단어는 언어성 지능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깊이가 없는 거죠.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얘가 깊이가 없어요. 두뇌가 활성화가 되질 않아. 왜? 직접 체험을 하지 않고 그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근데 직접 체험을 하면서 배워야 되는, 단어를 배워야 되는 게 최소한 10살 이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제가 그것을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구체적 조작기에는 구체적으로 조장을 하면서 언어를 배운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예요. 상징적 조작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구체적 조작이 충분한 이후에는 상징적으로 들어도 두뇌는 구체적으로 조작한 것처럼 활성화가 된다. 그게 상징적인 조작기예요. 형식적 조작기. 형식적. 형식을 통해서 하는 척만 해도 실제로 두뇌가 활성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감 체험이 그 단어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보행기라든가 유모차 이런 것들은 체험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무릎도 좀 아파봐야 되고 뭘 이렇게 만지다가 다쳐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너무 안전한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위험성이 있는 환경이 좋은 거죠. 아이들이 다쳐볼 수 있는. 어렸을 때 다쳐보지 않는 애들은 커서 뭐에 약해지냐면 인간관계에서 차가운 말들, 모멸감을 주는 말들과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15세 이전에 육체적인 상처를 극복한 경험은 25세 이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심리적인 상처를 극복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과잉보호를 15세 이전에 과잉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살 위험성이 올라가요. 왜? 심리적인 상처에 약해지니까. 두뇌는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작이 상징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상처가 언어적인 상처에 면역력이 되는 겁니다. 너무 안전하게 키우지 마세요. 뼈 한 번 부러져 봐야 돼요, 애들은. 자라면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5살부터 저는 요리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왜? 요리가 뭐냐면요. 운동 체험하고 오감 체험이 결합된 게 요리예요. 냄새가 나고 맵고 짜고 이게 감각이잖아요. 근데 요리를 할 때 실제로 행위를 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집어넣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감각이 결합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과정에서 뭐가 발달하냐면 단어의 감각, 단어의 모양,
또는 이 한자, 그래서 한자 교육이 형태론적 발달에 중요한데, 이미지에서 어떤 의미를 느끼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 로고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 로고가 이렇게 생겼잖아, 타원형으로. 이거 200억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 김밥집 로고가 있을 거야, 아마. 아니, 피자집 로고가 있을 거야. 그거 얼마 들었을까요? 한 20만 원 들었을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20만 원 들여서 만든 로고하고 200억 들여서 만든 로고의 차이를 모르죠. 미술 전공자는 그걸 압니다. 야, 저거 돈 많이 들었겠는데? 저 보통 머리에서 저런 거 안 나와. 왜?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간파하는 능력이 뭐냐면 형태론적인 발달이에요. 디자인에서 그거를 어떤 사람은 구조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디자인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그 미술을 안 배운 초보자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그림을 전혀 배운 바가 없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전통적인 그 피카소, 이렇게 마티스 이런 명품 그림들 하고 일반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그린 그림을 넣고서 감별회를 하는 겁니다. 품평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안 배운 사람도 75%가 명품을 좋아해요. 그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약간의 차이에서 왜 뭔지 몰라도 그게 좋아 보이는 거야. 뭔지 몰라도. 바로 그 능력이 형태론적인 발달이라는 건데, 이미지와 느낌의 결합시키는 거고, 이미지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또 언어랑 결합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 것들이 요리에서 많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5살만 되면은 애들을 반드시 부엌에 남녀 구분하지 마시고 요리에 참여시켜야 되고,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애를 시키고 엄마가 좀 쉬운 걸 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네. 역발상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한자 교육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한자는 배우기는 어렵지만 중국에 가면요 그게 있답니다. 고위급에 갈수록 쓸 줄 아는 한자의 개수가 정확하게 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적게 버는 그룹, 물론 좀 공무원 사회, 옛날에 공산주의일 때지만 지금은 이제 장사꾼들이 넘쳐나서 좀 그거랑 맞지 않을 거예요, 현재는. 근데 예전에 이제 그랬어요. 3,000단어를 쓸 수 있느냐, 5,000개를 쓸 수 있느냐, 7,000개를 쓸 수 있느냐.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한자를 알수록 그 사람은 고위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기는 어렵지만 더 많은 한자를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입체적인 통찰력을 더 갖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까 제가 낙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낙서를 많이 하는 것과 한자를 써보는 것은 거의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 교육을 나중에 시키라고 얘기합니다. 6살까지 한자 교육을 시키고 7살부터 한글 교육 시키면 돼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1년간만 한글 교육 시키고 그 전까지는 무조건 한자 교육입니다. 왜? 아이들의 두뇌는 그림을 먼저 인지하게 돼 있어요. 순서가, 발달 순서가. 그래서 한자를 먼저 가르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한자를 먼저 가르치는 게. 엄격하게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림으로 가르쳐라. 이 한자는 뭐 닮았네 뭐 이러면서. 글쓰기 막 순서까지 가르치고 엄격하게 하지 말고 그림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공간지각력하고 입체적인 통찰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만들기, 그러니까 요리를 같이 해야만이 아이들은 이 공작을 체험한다 이거예요. 미국에서 벤처기업으로 성공한 애들을 봤더니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와 함께한 넓은 공작실이 있었더라. 만들기 체험이 창의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들기가. 그래서 밀가루로 어떤 그 피자를 만들고 과자를 만들고 하는 체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면 가정 내에 막 톱질하고 이런 공작실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부엌인데, 부엌에서 할 수 있는 건 요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호의 찬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가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감각하고 움직임이 결합되면 그게 문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운동 플러스 인식은 문장 돼 있죠. 감각 플러스 언어 이게 단어. 이렇게 운동 플러스 기억, 인식, 문장. 그 다음에 운동 플러스 인식 플러스 인과성이 생각이에요. 생각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가 어제의 행위와 오늘의 행위가 연결되는 게 생각이에요. 하루 단위가 아닙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죠. 그래서 제가 장난감을 일주일 동안 치우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자기가 동생한테 집어 던졌던 그 퍼즐 조각이 장롱송에 들어간 것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걸 기억해내는 것, 과거에 자기가 했던 행위를 기억해내는 것, 그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돼야만이 수능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돼야지. 그래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제가 밥 먹이는 게 가장 치명적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어떤 놀이를 할 때 어렸을 때부터 3시간 이상 몰입하는 것이 습관화되면 아주 좋습니다. 아기 때부터. 왜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는 유일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오랜 시간 동안 몰입을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 오래 몰입 안 해요. 엄마가 시킨 거 절대 5분에 다 까먹어요. 근데 얘가 이 행위가 자기가 좋아. 그러면 유일하게 그게 3시간 넘어가요. 5살짜리 애라 할지라도. 그런데 8살 이전에, 7살 이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하면서 3시간 동안 몰입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많이 방해한다고요? 엄마가. 왜? 밥 먹어야지. 밥 먹을 시간이야. 자, 10시에 몰입을 시작했어. 그러면 11시, 12시, 1시까지 그 놀이를 해야 되겠죠. 애들이랑 모여서 소꿉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그 놀이가 또 애들은 놀다 보면은 다른 놀이로 전환을 하죠. 뭔가 놀이를 자꾸 만들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전환을 하죠. 그럼 3시간, 4시간 냅둬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엄마가 방해하는 거야. 밥 먹어. 빨리 와. 밥상에 앉아. 엄마는 밥상 2번 차리는 거 제일 싫어해. 여러분의 과거가 좀 생각나시죠? 이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애들의 몰입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최소한 하루에 8시간은 공부해야 돼. 야, 어떤 애는 화장실도 안 가고 8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있어. 너네들 그렇게 안 하고 될 것 같아? 라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얘가 이제 그래? 그럼 집에 가서 엄마 8시간 동안 앉아서